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2부를 촬영을 했는데 중간에 거의 다 이제 촬영 끝난 상태에서 PC가 갑자기 이제 멈췄어요. 멈추면서 이제 까맣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이따가 오후에 어제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영상을 녹화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오후에 다시 제가 찍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박종섭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차트를 로그 적용해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거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할 때 이 로그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요. 수학과 나왔는데도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로그가 적용되지 않은 차트를 보는 거는 이 절대 가격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 이 달러 차트인데 5,000달러에서요.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이 그 절대 가격 그럼 5,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갔다는 얘기는 5,000달러가 상승한 거죠. 그리고 5,000달러에서 지금 여기 5,000달러에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5,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4배 상승한 겁니다. 4배 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4배를 상승한 게 이렇게 그래프가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값 자체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 예전에 2015년 전에 2014년 3년 말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3년 말에 이것도 굉장히 큰 상승이에요. 그리고 이때 13년 말에는 진짜 큰 상승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상승은 얼마 상승 안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절대 금액 자체가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거의 1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1달러 미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거의 이제 20,000달러까지 찍고 지금 3,500달러에 머물러 있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조금만 상승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큼 상승했는지. 근데 이 상승도 사실 이 상승이 가장 큰 상승이었습니다. 2013년 상승이 가장 큰 상승이었다. 지금 이 상승보다도요. 그러니까 로그를 적용 안 하면 이 상승이 가장 큰 상승처럼 보이지만 지금 로그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로그를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요. 제가 여기 체크를 해드릴게요. 150달러 이걸로 체크해. 여기 150달러요. 150달러에서 여기 1,100달러까지 상승한 이 폭이 지금 거의 7, 8배 상승한 건데 아까 로그를 적용하기 전에 로그를 적용 안 한 걸로 보면 지금 이 상승이 사실 지금 이 구간의 상승에 비교하면 이거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조그맣게. 근데 사실 비율로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2017년 말 상승보다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이 2013년 말 상승이 더 큰 상승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돈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1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1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때 투자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때 투자한 게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로그를 적용해서 봤을 때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로그를 적용 안 하고 이렇게 보면 이건 별로 상승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1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봤자 얼마 돈을 못 번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율로 보기 위해서 로그를 적용해서 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김도규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의견을 써주셨어요.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찾아보셨대요. 찾아보니까 상용화되면 큰 발전이 기대가 된다. 했는데 일단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어서 보안이 취약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기관, 세력들이 대중보다 먼저 사용하고 보안에 대비를 할 것이니 말이죠. 결국 양자의 대결 구도면 지금이나 미래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보건데 양자 컴퓨터가 양산돼서 상용화가 된다면 연산 처리 속도가 현존하는 컴퓨터보다 매우 빨라진다면 POW 방식의 채굴 코인이 채굴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채굴 코인의 조기 채굴 마감으로 희소성이 증가하고 오히려 가치 상승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안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일부 뭐 소수가, 채굴에 독점적으로 자기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채굴을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소수만 소수의 채굴자가 채굴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하러 채굴을 할 것인가? 그냥 차라리 자기가 그 양자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모든 비트코인을 가져오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힘들 것 같고,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풀려서 같이 채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그럼 조건이 다 동일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사양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반감기를 땡겨서 채굴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채굴 쪽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부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 안에 그 기간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4년 동안 정해진 양을 채굴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10분 동안 채굴되는 그 채굴 숫자가 6.5개가 채굴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좋은 컴퓨터로 채굴을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그 사람이 그 보상을 가져가는 거의 차이만 있는 거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는 저는 이제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굴이 조기에 끝나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10분, 채굴이 되는 10분 사이에 좋은 컴퓨터를 빨리 채굴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내용이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 다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큐덱님이 써주셨는데요. 한번 볼게요. 뭐냐면, 저 여행 갔을 때 베트남에 계셨대요. 마침 이제 아연 KT 사고가 생각이 났는데, 당시 휴대폰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모두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왜 모든 것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지 생각 중 해답이 나오더군요. 분산원장 기술이 접목이 되면 분명 통신사를 통한 시스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CES 2019에서 펀드 엑스폰이 나온 것으로 보면 블록체인만으로도 현재 통신 네트워크 교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통신 쪽 기술, 제가 통신 평가 나왔는데, 통신 기술 쪽, 그러니까 최근 통신 기술은 뭐 제가 평가하는 그렇지만 그 당시는 뭐 거의 유선이고 무선도 굉장히 낙후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어떤 KT라든가 SK 이런 중앙화된 회사를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만으로도 이게 실질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런 독점되어 있는 통신사들, 사실 독점 기업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독점되어 있는 통신 사업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게 분산화되면서 비용,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장치만 설치를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빨대 꽂고 통신비로 계속 빨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획기적으로 우리 이제 그 남는 비용들을 다시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펀드 엑스폰이 어떤 원리로 이제 그렇게 그 통신 기술을 하는지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라운님이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51% 공격받아서 차트 분석을 이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 어제 방송에서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녹화 영상이 지워지면서 오늘 다시 이따 오후에 방송할 때 이더리움 클래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님이 양자 컴퓨터가 위협이라는 51% 공격이 가능한 것인데, 양자 컴퓨터가 은행이나 증권사 역시 위협한다는 것은 보안 장벽도 양자 컴퓨터가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비용의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자금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한동안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에게까지 보급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양자 컴퓨터가 위협이라는 이유는 51%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존 시스템 은행이나 증권사 역시 위협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 예, 기존 시스템을 양자 컴퓨터로 뚫을 수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지 기존 시스템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시스템을 먼저 양자 컴퓨터로 보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만약 대중들한테 뭐 가격이 진짜 현저하게 다운돼서 개인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뭐 은행이라든가 전산 이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이런 게 미리 먼저 갖춰질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기수님이 써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좀 질문이 여러 가지여서 제가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와 같은 개인들이 100만 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적인 투자를 유도해낼 수 있을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 크레이그 라이트가 100만 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말로만 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일단 그냥 말로만 그 사람이 자기가 뭐 BSV를 하면서 자기가 사토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일단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현재 1680만 개의 채굴량에서 분실 소실된 것을 제외한다면 약 1200만 개 예. 뭐 400만 개 정도 손실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연구 결과. 극소수가 어마무시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지요. 팩트 및 여러 기관들이 향후, 그러니까 이미 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그 고래 지갑들이요. 그 고래 지갑들이 저는 이미 기존의 이제 기득권층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이미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요. 그리고 이제 뭐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그리고 팩트 및 여러 기관들이 향후 나타나는 건 자명하겠지만 이대로 과연 거대 기관들의 움직임으로 극소수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속된 말로 바지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이미 투자 기관들이 매수를 충분히 끝내 놓아서 소수가 보유한 물량을 많이 덜어낸 건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팩트가 자체적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스타벅스를 통한 비트의 대중화는 자체적 실익이 과연 있겠는지요? 예. 일단,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벡트의 그 회장님이, 실제 저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 이제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부인이 실질적으로 지금 벡트의 대표죠. 근데, 충분히 저는 보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거래소를 만약에 세계적인 거래소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벡트 거래소에서 만약에 어떤 뭐 지갑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든 진짜 전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벡트 거래소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기서 그 지갑에서 돈을 암호화폐를 계속 사용을 하고 실제 거래도 거기서 많이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얼마 안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뭐 암호화폐들을 실질적으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그 거래 수수료로 인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양을 저는 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뭐 바지 사장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뭐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뭐냐면 각 개인들이 소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정보의 어떤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그 가치의 이동 경로를 만약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 이동 경로를 이 사람이 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러니까 구글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광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그 벡트 거래소가 만약에 전 세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지갑을 개발하고 거래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거의 제2의 구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녕 미국의 22조 달러의 부채와 연계지어서 자국의 실질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 현재 리플 및 스텔라가 유력한가요? 이거는 뭐 리플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결국에 이제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가 해결됨과 동시에 그
페드 FRB의 그 기축으로서의 그 패권을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플이 됐든 전 비트코인이 됐든 이미 그 사람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 코인 쪽에 이제 힘을 실어서 그거를 자신들이 달러 가치를 그쪽으로 이제 이전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비트가 간다라고 하면 리플도 어느 정도 따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리플이 간다라고 하면 비트도 같이 따라갈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만 따로 가고 비트는 죽고 뭐 리플은 가고 이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작전을 펼친다면 리플과 꿍꿍에서 랑 물량 포함 600억 개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스위프트 리플로 대체해 나가면서 가격 상승시키면 부채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거는 예, 맞고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그 FRB가 리플사를 어느 정도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지 뭐 제가 보다 보니까 몇 퍼센트 이제 뭐 리플사를 FRB가 이미 갖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팩트가 체크된 건지를 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미 일정 부분 FRB는 그 리플 XRP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리플사가 성장하고 또 세금으로 이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부분으로도 다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빚을 갚으면서요. FRB에 갚으면서 일정 부분 다시 또 그 돈이 FRB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미 금융 세력은 보유하고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냐면 리플이 움직이는 그 리플사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이 일반 사기업이 그런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과연 이게 일반 사기업이 이런 식으로 대형 은행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일처리를 할 수 있을까? 뭐 미국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미 배후 세력이 저는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이 뒷 얘기는 아까 이제 제가 했던 얘기랑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CJ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몇몇 개인들의 유통량이 10%에 가까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참여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몇몇 개인들이 유통량의 10%에 가까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 유통량의 10%, 그러니까 이미 잠겨있는 물량 말고도 이제 유통량, 나머지 이제 소수가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한 30%, 그 다음에 뭐 거기 이제 대주주들이 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들 몇 퍼센트 하고 하면 실제 유통되는 건 뭐 10에서 많게는 뭐 20%, 뭐 30%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일정 부분, 그 안에서도 다 그거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 일정 부분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은 또 유통되는 물량에서도 그 세력들,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뭐 외국인 세력들이 일정 부분도 갖고 거기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은 이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기득권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지, 자신들이 선점하지도 않은 시장을 들어가서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 몇몇 개인들이 유통량이 10% 가까운 보유하고 있는 점은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나쁜 소식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주식시장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이런 구조로 저는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송기복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2018년 3월부터 18년 12월까지 달러 강세로 다우는 상승하며 이머징 마켓은 이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다르게 움직였어요. 예, 맞습니다. 다우는 좀 더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제 이머지 타경, 달러 약세가 되면서 이머지는 상승 내지 보합 유지 이렇게 됐는데 현 국면에서 이제 거의 비싼 국면이 됐고 이제 요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다우 폭락으로 달러 약세가 발생을 했는데 다우 반등도 마무리 국면이 되고
다우가 2차 하락기에 진입할 경우 달러 약세는 분명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머징도 동조가 되는 건지 달러 약세로 오히려 이머징은 보합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달러 약세 의미가 그 인덱스에서 약세를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원화 기준으로 약세를 의미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번 다우가 이제 앞으로 채널 하단부까지 제가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우가 채널 하단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그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 원화 시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는 강세로 갈 거다. 달러는 강세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엔화와 달러 시장을 봤을 때는 엔화가 강세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엔화 강세 해서 이렇게 엔화를 매입을 하기로 하셨는데 다우가 2차 하락기에 접어들면 달러 환율이 약세 기조가 되어 달러를 매수할 적정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달러를 제가 그래서 지금 차트를 저는 이제 엔화 질문을 해주신 줄 알고 그러니까 엔화랑 원화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달러 환율이 환율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기준으로 하셨을 때 달러를 언제 사야 될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빨리 제가 일단 이건 엔화 차트였고 엔화 차트는 지금 이렇게 일단 열어놨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돌파가 됐습니다. 엔화가 N1 차트에서 보시면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파가 되고 잠깐 눌러주긴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로 엔화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신 게 달러 엔화 달러 원화였죠. 달러 원화. 달러 원화 차트를 잠깐 빨리 봐드리겠습니다. 달러 원화 차트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달러도 지금은 달러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어차피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빠지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그 채널 하단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추세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는 지금 자리는 달러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주봉이고요. 달러 대 이제 원화 주봉이고요. 지금 달러가 이제 분자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 강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을 그려보면요. 채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IMF 때는 이렇게 벗어난 적도 있었고요. 다시 이제 이거를 IMF 때부터 다시 이제 하락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 채널이 그려졌는데 이 하락 채널에서 이 하락 채널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이미 깨졌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깨고 내려갔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깨고 내려갈 거라고 이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원달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돌파되기 막 직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여기서 이제 더 빠져서 뭐 1070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돌파되고 올라갈지 아니면 돌파되고 또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지금은 이제 매수를 지금부터는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려서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그 와사비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하락장에 금의 75년과 76년과 유사할 수도 있지 않은지 팩트 위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이거를 차트가 아니라 잠깐만요. 어제 금 관련돼서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잠시만 이게 지금 제가 일단 요거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열어놨었는데 그냥 여기서 이 차트가 다 안 열려서요. 제가 이미지로 이제 다운을 받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 지금 인베스트닷컴에서 그 골드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와사비님 의견은 뭐였냐면, 주신 내용은 지금 이제 금값이 ETF가 승인되기 전에 승인되기 전에 금이 먼저 그 선물 시장이 열리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금 선물 시장이 열리면서 하락이 나와서 그 하락 나온 타이밍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과 비슷하게 보인다. 그 타이밍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금 선물 차트고요. 이제 인베스트닷컴이 70년대가 안 나와서 자료가 제공이 안 돼서 지금 보시면 이제 79년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그래프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75년에서 76년과 유사할 수 있지 않은지 현재 하락장이, 그리고 팩트 위주로 나열해봤습니다. 74년 당시 고점 190불에서 달리던 금 시세가 74년 11월 31일 COMEX 금 선물 출시 이후 하락 시작. 그래서 이제 2017년 12월 비트 선물과 패턴이 유사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76년 8월 100불까지 진바닥 확인 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면 그 전에 74년도에 고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75년도 6년도에 바닥 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 이제 차트 모양이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밑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차트 기억하는 걸 보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왜 안 그랬지? 네, 그 차트가 여기서부터 그려지는구나.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네요. 여기는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상승을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90불까지 74년도에 상승을 합니다. 190불까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이 정도 위치까지요. 상승을 하고 눌러주고요. 눌러준 이후에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800불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차트 모양을 비교해서 보니까 차트 모양 패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금 선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선물이 2017년도 말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차트 모양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을 거치고요. 횡보하다가 급락이 나온 이 패턴 모양은 사실 지금 비트코인하고 ETF 승인되기 전 시점하고 좀 더 저는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ETF 나오기 전인 80년 1월 877불까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ETF가 없이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ETF를 바라보고 있는데 ETF가 없었을 때도 금 같은 경우도 선물 시장이 나오고 하락한 이후에 ETF 승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선물 나오고 ETF가 만약 2월 달에 승인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ETF 승인이 이제 연기되어서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한번 단기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읽어보면, 선물 출시로 세력의 진입 가격을 누르는 증거를 찾다가 금에서도 출시와 동시에 하락이 보여서 그들의 진입이 충분히 되었을 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세력들이 금에서의 전고점 대비 50% 싼 가격에 들어왔는데 비트는 현재 좀 더 싼 가격이니 상승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홍신님이 의견을 써주셨는데, 지난 방송 보면 미국 주식이 채널 상단이라 하락 가능성이 높고 암호화폐는 채널 하단이라 대응할 때 이제 상승 힘이 좋고 상승 흐름을 세력이 이제 인위적으로 비트코인 누르는 걸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암호화폐가 이제 크게 상승하려면 결국 CFTC, SEC에서 벡트를 승인해주고 ETF 등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주식에서 암호화폐로 쏠려서 주가 폭락이 되는 걸 트럼프가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벡트가 다시 또 연기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벡트가 또 이번에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오픈되기 전 직전의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얘네가 인원도 지금 충원하고 회사도 이제 필요한 회사들도 인수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 뭐 청산 절차를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인수한 다음에는 이제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오픈 일자를 계속 늦출 수는 없을 거다. 뭐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조만간에 이거는 뭐 연기는 시킬 수 있을지언정 이게 여기서 중단되고 사업이 저는 뭐 없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렇게 주식이 계속 빠지면 트럼프가 재선이 힘들 것 같고 2020년 재선까지는 거품을 최소한 유지하길 원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당장 암호화폐가 크는 걸 원치 않아서 승인을 늦게 해주더라도 결국 미국채 가격 빠지고 주식 빠지고 암호화폐 가격 오르는 흐름과 압박은 거스를 수 없다고 보시는지, 가령 2020년까지 주식이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암호화폐도 이제 제한적 상승을 하는 흐름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분도 또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트럼프가 재선을 하려면 당연히 주식시장을 이렇게 폭락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이제 금융 세력이 결정하는 거죠. 금융 세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페드 뒤에 있는 그 배후 세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하냐면, 야, 만약에 이번에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2018년도 말에 트럼프는 만약에 그 연준 의장한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이거 미친 짓이다. 금리 인상하지 말아라. 라고 거의 대놓고 계속 그 트위터로 이제 압박을 날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 연준 의장 자르네 마네. 근데 연준 의장은 야 트럼프 네가 뭔데 자르냐 이런 식으로 또 약간의 그런 독립성이 보장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금융 세력과 트럼프 간에 서로 지금 뭔가 이게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금융 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은 당연히 재선을 원하겠지만 그 재선을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재선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뭐 그 2019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해서 어디 이제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그런 이슈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중간에 자기 스스로 대통령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게, 결국에 이제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대통령이기 전에 사업가고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기존의 사업에서 충분한 부를 쌓아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쌓아놓은 부를 잃는다고 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을 저는 중간에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재선을 원하겠지만 그 재선을 금융시장을 주식시장을 하락시키고 뭐 다시 상승시키고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트럼프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지 않고 여기 이제 금융 세력이 금리를 조절해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그리고 여기 CJ님이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면, 만약에 이제 3,000에서 6,000달러에서 바닥에서 박박기면서 계속 그냥 그 코인들끼리 서로 올라갔다 빠졌다 이것만 반복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교체 매매를 통해서 개수 늘리기를 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체 매매를 통해서 개수 늘리기 하고 플러스 내가 원화로 돈을 버는 거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진짜 5,000원, 10,000원이라도 뭐 암호화폐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빨리 올라가도 좋고 여기서 2019년 만약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코인 개수를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김세훈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김세훈님이 써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홍신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재선이 힘들 수도 있으면 알 텐데 어떻게 해서든 재선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도록 조절하지 않을까요? 이제 멕시코 장벽도 결국 경기 부양 정책이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2019년쯤 중반쯤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있었던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금융 세력이다 아니다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있는데 또 작년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라고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예. 그리고 이제 재선 그러니까 멕시코 장벽 같은 경우는 멕시코 장벽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경기 부양 정책이기도 해요. 경기 부양 정책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중에 진짜 침체 상황이 오고, 만약에 이 침체 상황이 100년 만에 오는 침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뭐 남미 쪽,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쪽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그때 베네수엘라에서 이동해가지고 미국까지 올라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민자들, 그러니까 난민들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진짜 만약 내 가족이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얘네들이 침체 상황에 왔을 때, 이게 침체 상황에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 굶어 죽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미리 그거를 약간 펜스를 쳐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 간에 지금 이런 장벽을 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기 부양 정책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제가 오늘 이제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어서 일단 오늘 좀 영상을 짧게 하고, 제가 나머지 부분들 몇 분 더 계시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2부에 댓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트 보고 뉴스를 보는 순서대로 오늘 이제 원래 어제 이제 찍었던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브렉시트에서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합의문이 부결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하원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거를 마치 브렉시트 자체가 부결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건 아니다. 브렉시트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일단은 물론 이제 브렉시트를 영국 정당에서는 브렉시트 자체를 다시 표결에 붙이자라고 하는 정당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이번에 부결된 거는 그 합의문, 그러니까 EU와 지금 영국 지금 메이 총리가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문에 대한 부결인 겁니다. 합의문에 대한 부결.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2019년도 1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방송을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내용, 그리고 오늘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도 여러분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 뭐 경제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시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